말도 안 되는 일이 미 공군 최정예 조종사에게 벌어졌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도 뚫지 못하는 방공망은 없다고 배웠지만 단 한 명의 조종사가 그 어떤 물리적 위협도 없이 스스로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믿었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쌓아 올린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 국방부에서조차 그의 엘리트 코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과 이스라엘 공군과의 합동훈련까지 마친 최고의 에이스. 그런 그에게 내려진 것은 다음 커리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대한민국으로의 파견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정찰기 조종사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힘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곳,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반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코드로 이루어진 세상,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었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정찰기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저의 일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종교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선택한 길은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정찰기를 몰며 하늘의 눈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자부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하늘을 나는 동안 제 자만심 역시 성층권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상은 제 발 아래 있었고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합동훈련 때였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최첨단 전투기들이 지축을 울리며 날아오르고 스크린 속에서는 적의 모든 움직임이 손금 보듯 펼쳐졌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막강한 공굴력이 곧 정의이자 힘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죠. 제게 그 첫 번째 균열은 전우, 브랜든의 죽음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저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었고 위험 요소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비행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망 너머로 들려온 짧은 비명, 그리고 제 눈앞에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브랜든의 기체. 기술은 그 어떤 경고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시스템은 그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의 비극 앞에서 제가 믿었던 세상은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의 죽음 이후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내 목숨을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저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군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던 바로 그날 한 장의 파견 통지서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부른 지휘관에게 거의 따지듯이 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제 커리어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를 거기로 보내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모욕감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잊혀진 전쟁의 상흔이 남은 변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파견 명령이 떨어진 후 저는 마지못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한국을 입력했죠. 화면에 떠오른 것은 온통 붉은색의 경고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언가에 분노하는 시위대의 얼굴들, 그리고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전쟁 위협, 격렬한 시위, 그리고 미개한 문화라는 고정관념들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을 인터넷이 확인시켜준 셈이었죠. 동료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낄낄거리며 놀려댔습니다. 에반, 거긴 인터넷은 제대로 되냐? 김치 냄새에 적응하려면 고생 좀 하겠네. 행운을 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농담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한국으로 파견 간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본 근처 기지로 훈련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으로 가는 아들을 걱정하실 부모님께 저는 차라리 거짓된 평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제게 한국행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깊은 자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 좌천성 임무가 내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르겠군. 제 빛나던 커리어는 이렇게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때였습니다. 무심결에 복도를 지나던 한국인 승무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분명 무표정하고 퉁명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은 저를 향해 아주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순수한 친절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음료를 가져다 줄 때도 그녀는 제게 과분할 정도의 정중함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생경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것은 제 단단한 편견의 성벽에 부딪힌 첫 번째 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낡은 아시아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사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이곳이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고급 호텔 로비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상쾌한 공기,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시설은 제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고성이나 불필요한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지만 모든 시스템은 무섭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을 찾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질서와 속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미국의 공항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길을 잃어 근처에 서 있던 젊은이에게 다가가 어색한 영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겨우 대답해 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전혀 막힘없는 유창한 영어로 KTX 타는 곳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외국인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산 기지로 가기 위해 몸을 실은 KTX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고 흔들림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맹신했던 기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오산 기지의 모습 또한 제 편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어떤 기지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쾌적한 환경. 모든 것이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가졌던 미개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과연 전부였을까? 제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의 첫 공식 일정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미군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단정한 교관복 차림의 한 여성이 강단에 섰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였지만 그녀에게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였습니다. 연희의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표정과 절제된 몸짓.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단순히 유창한 것을 넘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간결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첫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낯선 한식 메뉴 앞에서 머뭇거리는 저희를 보며 연희는 조용히 다가와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식사 예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섞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종류의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친절함과는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깊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업이 계속될수록 저는 연희의 화법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연희는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하는 단어와 문장 사이의 미묘한 여백,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사용해왔던 영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이었습니다. 감정의 과잉 없이도 진심을 전하는 법.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어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딱딱한 문법이나 단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업의 끝에서 연희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녀 자체가 제게는 하나의 새로운 세상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갈 무렵, 저는 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와 함께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동승 비행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 FA-50을 봤을 때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던 최첨단 정찰기에 비하면 작고 아담한 크기였기 때문이죠. 과연 이 작은 기체가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오만한 생각은 이륙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작은 기체는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힘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급격한 기동 속에서도 기체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조종사의 의도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응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기체와도 다른 날카로움과 민첩함. 비행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저의 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어지는 전술 브리핑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군들의 브리핑이 종종 과시적인 언변과 농담으로 채워지는 것과 달리 한국군의 브리핑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군더더기 없는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확한 수치와 사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군 식당은 항상 시끄러운 음악과 동료들의 잡담으로 가득 차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한국군 조종사 식당은 거의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없이 모두가 묵묵히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며 방금 끝난 임무를 복귀하고 다가올 다음 임무에 대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식사 시간은 휴식이자 또 다른 훈련의 연장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제게 연희가 나지막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말로 떠드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을 배워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니까요. 연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강한 자기 주장만이 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강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제 마음속에서는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 존경심으로 바뀌어 가던 어느 주말 저녁, 저는 기지 밖에서 제 오만함의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미군 동료 몇 명과 함께 기지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대 밖으로 나온 해방감에 저희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마치 식당 전체를 빌린 것처럼 행동했죠.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던 한국인 아저씨 몇 분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제 동료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거친 말투로 외쳤습니다. 뭘 봐?
순식간에 식당 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말다툼은 금방이라도 주먹다짐으로 번질 듯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희와 함께 있던 연희가 나섰습니다. 연희는 흥분한 제 동료를 조용히 제지시킨 후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매우 정중하고 차분한 한국어로 무언가 길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아저씨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연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저희를 이끌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온 연희는 저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과 평온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돼요. 연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조용함을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통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결과였던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는 연희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나도 한번 존중하고 싶어졌다고.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아주 크고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땅에서도 저의 군인으로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생활훈련, 적진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하여 야간에 산을 침투하고 생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위성, 통신 장비로 무장한 우리 미군이 훈련을 주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또다시 거대한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에서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소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수신호와 눈빛만으로 그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우리 미군이 끊임없이 무선으로 위치를 보고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소음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느린 듯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오차나 낭비도 없었습니다. 모든 동선은 최적화되어 있었고 모든 행동은 다음 단계를 위한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도 첨단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소형 드론을 날려 정찰하고 곳곳에 감지 센서를 설치했죠. 하지만 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병사 개개인의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가 주는 데이터를 맹신하는 대신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동물적인 감각을 더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정신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며칠간의 훈련이 끝나고 기지로 복귀하는 트럭 안에서 저는 깊은 충격에 휩싸여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라면.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독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전쟁하면 우리는 진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 올렸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미국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무너진 자부심의 파편들 속에서 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믿음,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이 만들어낸 거부할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훈련을 함께했던 한국군 교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제 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에반 소령님, 가장 강한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이 땅을, 내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정신입니다. 그의 말은 그 어떤 최신 무기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정신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저 막연한 애국심이나 군인 정신과는 다른 무언가 근원적인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연희를 찾아가 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연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우리도 미국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부러워할 뿐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과 우리만의 힘이 있으니까요. 그 담담한 자신감 앞에서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지 도서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방백서를 처음으로 펼쳐 읽었습니다. 딱딱한 활자 너머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들의 안보를 고민하고 준비해 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알 수 없었던 숫자로 증명되는 한국의 국방력과 그들의 전략적 고민들을 마주하며 저의 무지를 통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애국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난생 처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애국심은 성조기를 향한 자부심, 세계 최강대국 국민이라는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애국심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지키려는 절실함,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제 정체성은 미국인 조종사와 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최신 디지털 지휘통제센터 시스템을 시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정찰기를 조종하는 저에게 있어 이 분야는 가장 자신 있는 저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미군 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약간의 오만한 마음을 품고 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시작되고 거대한 스크린에 전장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AI 기반의 전장 상황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위협 수준, 그리고 아군의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까지 여러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시스템의 속도와 직관성이었습니다. 미군의 시스템이 복잡하고 무거운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국형 시스템은 마치 스마트폰 앱처럼 빠르고 직관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호환되면서도 정보 처리 속도와 반응성은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저의 자부심이 바로 그 기술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발전시킨 기술을 넘어선 기술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오만함 대신 순수한 경외심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모르게 공손한 자세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한 한국군 장교에게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은 무엇입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에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 공군 엘리트 조종사가 한국군 장교에게 가르침을 청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최고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배울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던 혼란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제게 더 이상 한국어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흔들리는 세상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자 제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연희에게 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오만한 편견, 한국에 와서 느낀 충격과 존경심, 그리고 뿌리째 흔들리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연희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고백이 끝났을 때 저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희,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에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존경하게 되니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군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조심스럽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산 기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기지의 야경을 보며 저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나라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줄래요?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휘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전역 신청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의 결심을 들은 지휘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역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 그 짧은 순간 제 지난 군 생활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그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역 신청서가 수리되고 저에게는 미 공군으로서의 마지막 비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익숙한 조종복을 입고 정찰기 조종석에 앉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나의 세상 전부였던 이 차가운 기계와 복잡한 계기판들. 창공을 가르며 내려다본 대한민국의 풍경은 더 이상 낯선 이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와 함께 살아갈 나의 미래가 담긴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과거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전역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저를 조롱하는 대신 진심으로 제 미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전역증을 손에 쥐던 날, 저는 10수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어 반듯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 공군 소령 에반이 아닌 민간인 에반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은 연희와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남편 칸에 제 이름을 쓰고 아내 칸에 연희의 이름을 쓰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의미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김혜반이라는 한국 이름이 처음으로 법적 문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첫 번째 증표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저희는 결혼이민 비자인 F6비자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거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연희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임시 파견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특별한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연희는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했던 제 과거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미 공군의 정복을 입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두 벌의 제복은 그러나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결혼식장 한편에서 저희는 특별한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미국에서 날아온 저의 부모님과 연희의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금세 마음을 여셨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네는 우리 아들이자 우리 사위일세.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작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연희가 벽에 나란히 걸 두 개의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에는 저희의 웨딩 사진이, 다른 하나에는 작은 태극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게 태극기 액자를 건네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붉고 푸른 태극의 문양과 건곤감리 사괴를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군복을 입고 세계의 하늘을 떠돌던 파일럿 에반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김에반이라는 이름으로 태극기 아래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희와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장인어른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저는 평범한 한국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제게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첨단 장비의 스크린보다 더 경이로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생명의 모습, 저희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연희의 임신 소식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들고 곧장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흥분한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아셨던 두 분은 사진의 의미를 알아차리시고는 저를 와락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다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뜻을 세워 나라의 공을 세운다는 의미를 담아 지훈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지훈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할 만큼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 생명체가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로. 몇 달 후 저는 서툴게 아기띠를 메고 아들 지훈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다른 아빠들의 모습,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 속에서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저는 하늘 위에서 이 도시를 그저 차가운 데이터로 내려다보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한국살이는 달콤한 신혼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저희는 사소한 문화 차이로 자주 다투고 또 화해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희는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식 자율과 한국식 예절 사이에서 저희는 밤늦도록 토론하며 두 사람만의 육아 방식을 힘겹게 찾아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나 이방인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저는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아파트 주민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주말에는 동네 대청소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보던 이웃들도 저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저를 지훈이 아빠로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회화 도우미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처럼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막막한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나처럼 혼란스러워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당신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비로소 제가 한국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결혼 후 수년이 흐르고 아들 지훈이가 제법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귀화를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낯선 한국의 역사와 복잡한 한국어 문법책을 붙들고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연희가 제 곁에서 족집게 강사처럼 핵심을 짚어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면접 준비였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예상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라는 대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라를 왜 존경하게 되었는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저의 진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긴장한 제게 연희는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작은 손편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와 지훈이에게 최고의 한국인이에요. 자신을 믿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답변이 아닌 제 마음속의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귀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와 연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지난 시간들의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온전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김혜반으로서의 삶은 아들 지훈이의 유치원 입학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 사이에 서 있는 파란 눈의 아빠는 단연 눈에 띄었지만 저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첫 사회생활을 응원하는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스케치북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림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이건 아빠, 엄마, 지훈이네 나라 국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나 한국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아들이자 사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국립현충원에 들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혼들이 잠든 그곳에서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의 낡은 군복 사진이 아닌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게 국가란 더 이상 추상적인 이념이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 바로 당신들이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나의 국가입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느 날 미국에서 옛 공군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지훈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에반. 믿을 수가 없군. 자네가 정말로 한국인이 됐다고. 저는 그와 함께 오랜만에 오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후배 조종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에게 미군으로서가 아닌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미 안보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더 이상 미 공군 조종사 에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김에반으로서 저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동맹은 언어나 피부색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의 오만했던 과거와 그것을 깨뜨려준 한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정한 강함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한가운데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봐요. 이제 당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귀화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제 손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쥐어졌습니다. 증명사진 속 제 얼굴 아래 선명하게 박힌 김해반이라는 이름 석자.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가 조종했던 그 어떤 정찰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삶은 그저 평범한 한 가족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특별한 시선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의 아빠, 연희의 남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꾸미지 말고 제가 겪은 그대로의 감정들을 직접 기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편견에 갇혀 있거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한 밤, 사랑하는 아내 연희와 아들 지훈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모니터 화면 위로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지난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오만한 청년,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조종사,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겪은 지금의 나.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